일본에게는 그래서 이제 훈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7%, 6%, 4%까지 압력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일본도 4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네. 조금 그 안팎에서 이제 2% 수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레 압력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그게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그런 거. 일본에서는 그 물가 올리는 게 너무나 조심스러워해요. 일반인들이 물가가 오르면 안 산다고 그러니까.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빅맥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10엔 올리니까 안 산다고 막 그렇게 고객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물가 올리는 걸 너무나 조심스러워했어요. 네. 뭐 집중 포화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왁 물가를 올릴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이 기회에 다 올리자 하고 막 그렇죠. 그동안 눈치 보고 조심조심했던 그런 기업들이 한꺼번에 쫙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하나의 이 문화나 3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것을 깰 수 있었다는 그 측면에서는 일본에 엄청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바람인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말씀 이렇게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좀 네. 넘어가고 싶은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통화 정책이에요. 네. 워낙 제가 미국 금리나 한국 금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 통화 정책인데 저는 일본 통화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했던 것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는데 일본 경제도 같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수단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정책 수단을 갖춰놓기 위해서 지금 때를 본 거고 물가가 나름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것이 물가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는 안 된다. 그래도 금리 위기 상황에 금리를 인하할 만한 카드를 마련해야 된다. 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다 올렸잖아요. 네. 뭐 달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우리도 뭐 3%대까지는 올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는 인상을 심어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면서 여러 가지 좀 비정상이었던 부분을 정상으로 다 돌렸어요. YCC 같은 것도 폐지시키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이번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는 그 발걸음을 이제 디딘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되자마자 다들 금리를 좀 올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계속 못 했잖아요. 못 했죠. 못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기회를 타고 그냥 옮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뭐 저도 제 의견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왜냐면 BOJ 입장에서는 물가를 보는 거니까 물가 상황을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만약에 1%대로 간다면 목표 물가를 밑도는 구간이니까 금리 인상을 도저히 못할 거예요. 못할 거죠. 근데 다행히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나름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높은 물가가 다행인 거죠. 그렇죠. 다행히 높은 물가가 나왔고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임금 인상률이지 않겠습니까? 5.2%로 역대급으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으니까 금리 인상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에서 0%로만 올린 게 아니라 그 다음 0.2%나 이 목표를 향해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정상화 단계를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모두들 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민감하죠. 많이들 관심 가져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하고 나서 조금씩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앵고로 갈 거 아닌가 하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그런 기대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그 작년에 안 되고 올해까지 이렇게 늦춰지면서 하도 뜸을 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더라도 뒤이어서 금리는 안 오를 거다는 걸 이미 시장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못 올리는 거죠. 못 올린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엔저로 갔잖아요. 그 발표 나오고 나서.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이제 내 영상이나 다른 데서 엔저가 끝없는 엔저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150엔에서 140엔쯤으로 올라갔을 때 약간의 그 뭐랄까 비판성 댓글도 좀 있긴 했어요. 근데 다시 한두 달 만에 바로 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없앴다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금리가 일본 시중은행들이 일본 은행이 맡긴 그 당좌 예금 중에서 0.5%밖에 차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소규모 말로 미미하다 말이에요. 상징적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없애고 정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를 이제 밟는다. 그런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다시 디플레를 맞이할 수 있죠. 다시 디플레를 만나면 저는 이제 그 경제학을 미국식으로 공부했으니까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해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특히 내구재 같은 경우 물가가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네 하면서 수요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를 안 하니까 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30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조심스럽게 인상했지만 인상했다가 이게 결국 높은 물가를 다시 낮은 물가로 만들까봐. 그렇죠. 그게 가장 걱정이지 않겠어요? 제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아마 살얼음 발른 정도의 심정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겨우 이제 좀 살아나는 인플레이가 조금씩 나오는. 왜냐하면은 지금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라는 게 물가 2%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2% 올리면은 소위 말하는 완화 정책을 변경하겠다 하고 계속 해온 건데 그게 한 1, 2년 정도 해서 달성이 됐으면은 그거 없앴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10년 막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이 돈을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뭐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 국채를 너무 많이 안고 있으니까 53% 가까이 안고 있으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이자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금리를 낮췄던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한 단기적으로 하나의 대증요법으로 처음에 시행을 했던 것이 이게 정상이 안 고쳐지니까 계속 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굳어진 것도 있지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를 많이 안게 돼버린 거잖아요. 국채를 많이 안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난 게 있는데요. 어쨌든 임금 인상률이 지금 일본 역사상 거의 정말 역대급으로 올라간 거죠. 5.2%면. 일본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뭐 금리나 어떤 것과 비교해도 임금 상승률이 5.2%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질문을 던졌는데 그 5.2%, 5.28%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혜택을 보는 노동자가 몇 %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그래요? 제가 그걸 유추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생각난 게 뭐냐면 이게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인건비만 올라가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뭐 일본을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실업이 등장할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력들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겠죠. 노숙자가 이제 양산되는 거죠. 그런 면도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잘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은행이 물가도 올라갔다. 네. 근데 처음에 물가만 올라갔을 때는 이 물가가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간 물가가 아니라 네. 해외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근데 수입 물품 가격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떨어졌을 경우에 이 물가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임금을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믿고 금융정책을 변화시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기업이 5.28%인가 뭐 그렇게 예.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발을 내디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상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5.28%라는 게 이게 대기업 위주란 대기업.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노사 관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1몇 %밖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 임금 인상안에 해당되는 그 노동자 수가 전체 일본 전체 노동자에 비해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건데 네. 대기업 중에도 또 노조에 가입한 쪽이 있고 하지 않은 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번에 노사 단판이 해가지고 5.28%를 올렸다 그러면 그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11%, 11.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은행도 이거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발을 내디디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대기업에서 임금을 많이 올렸다는 걸 핑계로 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 5.28% 중에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매년 이렇게 연공 서열이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2% 정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몇 % 정도밖에 안 오른 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가가 3몇 % 더 올랐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지금 4%에서 3%대, 그 다음에 약간 2%대로 좀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린다면은 실제로 일본의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식료품 가격들은 막 20%, 30%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오른 임금 자체도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는 오히려 지금 축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실질 마이너스 임금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분명히 임금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게 분명히 수요가 좀 더 늘어난 건 맞을 텐데, 근데 대기업이 일본 전체 기업이 몇 %인지 아시죠? 0.3%. 네. 0.3%예요. 예. 물론 이제 0.3%의 숫자지만 기업 숫자로는 그렇고 인력 숫자로 인력 보면 한 숫자로 15, 20% 되겠죠. 30%. 30%. 31%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31% 중에 내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방금 거기에 해당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이 올라간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대기업조차도 그렇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물품이 가격이 오르니까 물건이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경영이 악화되잖아요. 이렇게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도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정부가 하도 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네. 근데 말씀 속에서 네. 제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논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한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 대기업이고 그것도 산업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5.2% 수준의 임금 인상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과 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에 격차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은 좀 비슷한데 네. 대기업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너도 나도 대기업을 원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도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중소기업을 원하지 않는데 젊은이들은.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젊은이를 원하는데 못 찾잖아요. 네. 미스매치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임금 인상률은 엇박자로 네. 대중소 간의 어떤 노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격차가 또 벌어질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중으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임금 인상을 네. 만들어줘야 되는 어쩔 수 거예요. 없이 여건이 하는 안 거예요.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기업 오히려 그 영업이익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격만 올랐는데 전체 일본 내 수요는 축소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 팔리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유출 방지용으로 임금은 올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금을 올려주고 코스트는 더 늘어나고 네. 오히려 사업은 더 축소되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도산이 이제 앞으로 줄을 이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의 네. 도산이 줄을 이을 중소기업에서는 줄도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만큼이나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고령화가는 또 전개되고 있고 노동력은 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런 임금 인상률이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해 보면 네. 전제를 예를 들어서 매출이 계속 유지된다 혹은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만 전제한다면 그리고 기업들도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매출이 이어지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여지만 있다면 이게 큰 폭풍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예. 이 수요가 정체된 상태에서 가격은 가격대로 올리기가 부담이 되고 매출은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를 보고 있으면요. 한편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 요즘 경제가 주식이 저렇게 호황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 네.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경향인들이 많은데 네.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전혀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과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린 게 네.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과 네. 실물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밝혀 줘야 항상 다른데 네. 저도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기를 주가 침체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안타깝다.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실물경제적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구분짓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일본 경제가 그런 면에서 실물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주가 상승이니까 이게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 주가가 저리 오르면 우리 투자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쪽은 네. 그 실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요. 이게 이제 앞으로 팽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일본이 지금 정부도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보조도 주면서 장려를 해요, 이쪽은. 네. 지금 일본이 지금 반도체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정부가 막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기회를 못하면은 일본이 지금 뭐 돈벌이 먹고 살 만한 먹거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이것만이라도 이번에 침체됐던 거 다시 한번 소생시켜 보자. 그런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 장비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구마모토에 TSMC 공장 짓잖아요. 거기에 지으면 소재 장비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래피드에서 짓잖아요. 예. 홋카이도에. 예. 거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 장비 이런 쪽은 분명히 이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는 해외 주식 산 사람들은 약간의 지금 엔저가 이렇게 가다가 엔고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팔고 나갈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네. 그게 오래 가버리면 엔고가 계속 가버리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네. 그 찰나 시간을 선택을 잘해가지고 탁 팔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폭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충분히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지금 주식 호황이라는 자체가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잘못하면 이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제가 말씀 속에 조금 날카로운 질문, 예리한 질문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좋아요. 환율 관점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저는 뭐 여러 차례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여러 배경으로 일본이 지금 초엔저 시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화 강세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예. 그러나 어쨌든 초엔저에서 엔화 약세 기조가 좀 빠질 수는 있다.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일단은 금리 인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0.2%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그 여정이 역시 파월이 표현한 것처럼 그 여정도 범피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원래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때는 뭔가는 잃고 뭔가는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걸 얻는 대신 그만큼 일본의 실물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어쨌든 감수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수하면서 인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질문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국 통화와 우리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기축통화국이고 미국 달러화도 기축통화기 때문에. 일본이 기축통화예요? 일본도 기축통화라고 보아야죠. 준기축통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래요. 최근에. 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논의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도 예. 달러와 나머지 6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계산하니까 나머지 6개의 통화는 저는 기축통화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큰 중요한 중요한 주제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의논을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네. 지금 5.5에서 목표하는 바는 3.5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은 아니고 2025년 6년까지 네. 목표하는 약 3.5%를 향해 또 역시 미국은 미국대로 금리 정상화를 이뤄나갈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어쨌든 축소되는 그렇죠.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일본도 뭐 강세로 가진 않지만 강세화는 진전된다. 조금씩 올라가는. 이렇게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